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부터는요, 주관식 쟁점을 보면서 이제 다시 이론 정리도 합니다. 같이 합니다. 뭐, 지금만 빈칸을 채우기만 하는 문제는 아니고, 빈칸을 채우면서 해당 파트에 관한, 대충의 설명은 다 합니다. 예, 예, 그거는 일요일날 수업을 합니다. 하고요. 일요일날 같이 수업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준비되었죠? 수발 준비? 예, 예, 예. 예. 자, 지금 이제 5월달인데 그죠? 5월달, 6월달 1차 준비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또 다 나오셨네요. 대부분 다 나오셨네요. 1차가 점수가 잘 나오신다는 전제하에서 그죠? 1차 점수가 지금 안 나오시면 2차 과목은요. 5월달, 6월달은 전폐하시고 1차에 몰빵을 해도 될듯말듯인데 그죠? 1차 좀 안 되신 분들은 1차에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에 대해서 저희가 1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고, 주관식이 단편적으로 뭐, 부분 암기보다는 해당 부분에 대한 개요,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가 서 있어야 이 문제가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이제 문제집에 있는 뒷부분 문제는 많지 않지만 이것들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첨부해 드리는 보충 자료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더 훑어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주관식을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주관식 문제 전체에서 한 3분의 2까지는 커버되는데 3분의 1 정도는요 따로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는 없다, 그죠?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서술을 할 수는 있지만은 한두 개는 빵꾸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내 문제도 그만치 주관식이라는 것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쭉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오신 과정에서 이 감으로 또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리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숙지하기 힘듭니다. 자, 일단은 말입니다. 우리 문제집에 있는 뒷부분이죠. 건축법부터 봅니다. 뒷부분에 있는 거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보충자를 통해서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주기 때문에 4주인데 4주 내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한 주 정도 더 보충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6월달 넘어가시면 첫 주에 한 번 더 보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오늘 하루에 다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루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느낌에. 주택법도 있고 관리법도 있고 쭉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주관식은 좀 최대한 빠르게 좀 템포를 좀 빠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전제하에서 조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감기가 와가지고요. 감기가 이 환절기에 제가 짧은 반팔 입고 설치다가 보니까 또 감기가 더 왔네요. 자, 일단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시간 놓고 하니까. 자, 1번입니다. 1번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용어 정의에서 꼭 한 문제, 두 문제가 시험에 꼭 등장을 합니다. 일단 설계도서에 관한 용어 정의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설계도서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많이 있겠지만요. 법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공사용 도면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 있죠? 구조계산서죠. 이 구조계산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또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가지고 설계도서라 부른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시험에 나올 때는 말입니다. 답으로 뜬 것은 요거였습니다. 구조계산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공사용 도면 이 부분하고 시방서 이런 부분도 보시고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설계도서다. 이까지 다 전체가 다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건물의 용도죠. 건물의 용도 보시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일단 우리가 그 많은 30가지의 대분류 속에도 보시면 시설군으로 또 구분이 쭉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자산 전문형 조건주기, 자동차 관련 산업 등 또 전기통신, 문화집회, 또 뭐 있습니까? 영업시설군, 또 교육복지시설군, 또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에 기타 시설군에서 총 9가지의 시설군이 있더랍니다. 자산 전문형 교근 주기 9개 맞죠? 이 자동차는 큰 문제 없죠. 그냥 자동차 관련이다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업 등은 7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산업의 대표자가 뭡니까? 공장이다. 그죠? 공장이고,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창고에 일단 쌓아둔다 해서 창고 시설들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옮긴다 해서 운수 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공장에서 보시면 자원순환시킵니다. 자원순환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공장에서 위험물을 처리합니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아시고요. 또 공장 인근에 보시면요, 저기 뭡니까? 공동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묘지 딱 뜨면 또 장례 시설이란 것도 여기에 딱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장례 시설하면 뭡니까? 이것이 큰 의료기관, 대형 병원 속에 있는 것은요, 의료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장례식장만 딱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또 아셔야 됩니다. 전기통신발전소 등이 여기 포함이 되어지고, 근래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 등이 또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문화집회하고 영업은 꼭 아셔야 됩니다. 문의종간이죠. 문의종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이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영업 보시면 판수기가 운다, 판수기가 운다 이렇게 해서 딱 적어 놓으시고, 판매시설, 숙박시설, 이 운은요, 운수는 위에 있습니다. 그래, 요 운은 뭐냐면 운동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판수기가 운다, 다중생활시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시원 말하는 것인데, 요 다중생활시설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어지면 숙박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500제곱미터 미만 되어지면 제2종 근생에 있는 다중인데, 이 다중생활시설은요, 근생에서 제외하고 일로 다 올려버리죠. 그래서 이종 근생에 있는 다중도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 판수군다, 다중생활시설 전부 다 규모 불문하고 영업에 포함이 되어진다 합니다. 교육복지는 참 많습니다. 통과하시고요. 근린생활시설 1종이 있고 2종이 있다라죠. 그런데 2종에 포함이 되는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에 포함되니까 제외한다는 부분도 나와야 됩니다. 또 주거모 보시면 순수한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고, 또 공동주택 종류가 있고요. 또 보시면 업무시설군들, 공공 일반 업무시설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군사시설과 그다음에 교정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또 기타 보시면 동식물 관련 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동물을 낳고 키우고 죽인다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물은 식물원은 또 여기 보시면 문화집회에 포함이 되어서 제외한다 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용 교본적이죠. 자, 지금 이번 지문은 묻는 거 보시면요, 산업 등 실수권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7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딱 나왔습니다. 또 묘지가 딱 보이네요.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원순환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또 장례시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혹시나 장례식당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례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례식장이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지만 장례시설 이렇게 해서 다 시설로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또 3번 보시면 문화집회시설군이죠. 문의종간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여기 포함이 되어지고, 자, 문의종간, 종은 나왔네요. 위락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위락시설 빠져 있고, 관광휴게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진다. 문의종간, 여기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4번 사항입니다. 자, 빈칸을 채워라. 영업시설군을 또 묻습니다. 판수기가 운다, 판매시설. 자, 운다가 다중생활시설 여기에 포함되겠죠. 다중생활시설. 또 빠진 게 있다면 숙박시설, 이것이 이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살짝 풀어보니까 저기 정답 표시에 이것이 딴 게 있더라고요. 운수가 아닙니다. 숙박시설로 바꿔주십시오. 숙박시설. 그때 오타 정정은 이미 휴가 나왔는데, 거기 답에 보시면 운수로 되어 있어요. 운수가 아니고 지우시고 숙박으로 바꿔주십시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다중생활시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죠. 이것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그 건물 속에 미만이면 2종 근생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요 500제곱미터 이상 되어지면 숙박시설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다중생활시설 전부 다 보시면 이 시설군 분류에서는 영업시설군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러면 아시고요. 자, 이제 5번 또 갑니다. 5번. 자, 용도 변경에 대한 또 상세한 또 사항이 나오죠.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 변경하려면 해당 변경하는 그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해당 그 건물이나 해당 청, 해당 거기 건물 그 조건들이 요 건축 기준, 변경하려는 건축 기준에 맞아야만이 용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건물 주인이 또 가게 주인들이 바꿀 수는 없겠죠. 거기 기준에 맞춰야만이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는 건물들은요, 용도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군에서 이것도 우리가 용도 변경 위로 이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가 바뀌는 이런 경우는요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또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밑으로 위험이 작아지는 용도 변경은요 용도 변경 신고를 한다랍니다. 전부 다 관할 시군 구청장한테 허가받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문의종관이라고 저기 문화집회시설군이 있습니다. 문화집회에서 위락으로 바뀐다. 이까지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고 뭡니까? 건축물 대장 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한다. 그런데 있죠 1종과 2종 시설 1종과 2종도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가 변경되는 사항이지만 원체 자주 바뀌니까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 변경은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 어딥니까? 주거업무시설군에 보시면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요 안에 보시면 또 뭐 있습니까? 협의의 단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건축법이니까 공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또 아십니다. 같은 이 시설군 안에도 용도들이 있겠지만 하나의 용도 안에도 건축물이 또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져 있죠. 이와 같이 이 단독에서 다중으로 또 다가구로 이렇게 임대를 치게 되면 가구가 많아지면 다가구가 됩니다. 이런 식의 같은 용도 안에 있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도 변경을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 변경뿐 아니고 이 같은 건축물 안에 같은 용도 안에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 이런 식의 변경도 용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 확대해서 이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또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건물이 많습니다.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건축물이 많이 있다. 많이 있는 곳에는요, 건축법이 전부 다입니다.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전부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적용되지만 또 어떠한 건물들은요 일부 조항에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건물이 많은 곳이 어디냐 하니까 도시지역인 것이죠. 도시지역. 도시가 아니면 농촌입니다. 농촌인데 농촌 보시면은요 무슨 관리지역 또 무슨 농림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농촌지역들은요 농촌이 아니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 포함하는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법 적용을 싹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든 농림지역이든 관계없이 이 장소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앞으로 건축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짓겠다라고 하는 게 이곳입니다. 건물들을 지을 때 아주 체계적으로 잘 건축할 곳인데 앞으로 건물이 많아질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불문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건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있는 이런 식의 장소뿐 아니고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미리 법 적용을 싹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면이 아닙니다. 면이 아니고 이 동이나 업 단위 지역들은요 건물이 많고 인구가 많을 때 동이나 업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이럴 때 보시면 법을 적용을 싹 다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뿐 아니고 동업 소속에 동업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인구가 500명 이상이 살고 있으면 건물이 좀 많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랍니다. 법을 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이 아닌 곳이 어딥니까? 아닌 곳이 딱 보시면 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 관농자 지역이면서 동시에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면서 개발할 계획도 없는 곳이면서 그 다음에 행정구역도 동이나 업이 아닌 곳이 어디겠습니까? 면입니다. 그래서 면인데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이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행정구역이 면 단위 지역들은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6개 법 조항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뭐였습니까? 뭐였죠? 대도, 근근, 대방 이것들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근, 대방. 그래서 뭡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 관계, 또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 건축선 지정과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그 다음에 방화 지구에 따르는 건축 제한은 그런 농촌 마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봅니다. 7번 문제. 다음 빈칸에 또 쓸 용어를 쓰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보니까 아까 건축법이 전부 다 적용된다. 전부 다 적용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되어지면 법조항의 일부를요,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이것은 알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누구냐 하니까 건축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설계자뿐 아니고 공사 감리자 할 수 있습니다. 또뿐 아니고 공사 시공자. 여러분 건축법에서는요, 주택법 가시면 그냥 감리자, 시공자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건축법에서는요,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법은 앞에 공사를 띄지만 건축법은 공사를 붙입니다. 공사 시공자. 저는요, 어떤 업무 수행할 때 불합리하다 판단이 되어지면 법 적용 등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세한 요청 대상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시면 있어요. 대통령령에 보시면 약 한 19가지의 건물 종류가 쭉 나오면서 무슨 법조항들 완화 조항 쭉 뜹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시면 절대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고요. 하여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완화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뭐 마음대로 못하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까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또 가볼게요. 8번 문제. 자, 빈칸을 또 채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건축물 안에서, 건축물 안, 이게 중요하죠. 안에서 각종 어떤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유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을 무엇이랍니까? 거실이다. 거실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의 거실 뭐뿐 아니고 공장의 작업실, 학원의 교실 전부 다 보시면 거실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건물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에 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시고 거실 이 부분 쓰라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아시죠? 주요거주부 내, 기, 바, 보, 지, 주죠. 주 뭡니까? 주계단이다 해서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최하층 바닥은 제외한다. 이 부분 기본적인 사항이죠. 됩니다. 자,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그래서 리모델링은 무엇이냐 딱 물으면 노후화와 기능 향상까지 똑같은 말 나와요. 주택법하고 대수술 한 가족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건축물의 일부 정축과 또 뭡니까? 개축까지도 건축법은요, 리모델링에 포함하지만 요 개축이 주택법 넘어가시면 빠진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9번을 또 가볼게요. 9번. 또 빈칸을 채워라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써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화재에 견딘다 하면 뭡니까? 참는다, 참을 내자, 내화 구조를 말합니다. 확산을 막는다, 번짐을 막는다 하면 방화구조, 방어죠. 그래서 화재에 견딘다, 내화구조, 확산을 막는다, 방어구조. 이런 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또 나오네요.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등을 무엇이라느냐 하면 설계도서다. 설계도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1번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식의 반대의 어떤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보세요.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분을 해주거나 또 법정 재료 등을 설치하는 것을 무엇이라느냐? 인테리어 쓰시면 안 되죠. 실내 건축입니다. 인테리어란 말이 실내 건축에 관한 말이죠. 실내 건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히들 인테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서 보시고, 자, 또 일단은 요거 책은 좀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다 빈칸을 여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용어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한쪽 끝은 고정이 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되어진 보호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뚝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온 것이 3m 이상 지지대 없이 튀어나온 돌출되어진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특수구조의 건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 아니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입니다. 여러분 10m도 나와. 10m는 언제 나옵니까? 저기 구조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거 할 때 그때 10m가 나옵니다.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는 특수구조에서는 10m가 아니고 20m 이상 되는 건축물입니다. 또 뭐 있죠?
무량판 구조죠. 무량판 구조. 무량판 구조인데 이것이 이 보호 없이 기둥으로만 받친 그런 구조인데 여기 주요 구조부의 그 단면적에 대비해서 요 기둥으로 받친 그 단면적이 얼마요? 4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할 때도 요것도 이게 포함이 되어지죠.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십니다. 자, 12번 또 시험에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 이게 뭡니까? 시험에 나왔었죠. 용적 율 하시면 안 됩니다. 율 하시면 틀리다 봅니다. 용적은요, 률이다, 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뭡니까?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건폐율은요, 율 이렇게 표현하지만 용적은 률 이렇게 표현한다. 실제 이거 요거 율 이렇게 써가지고 틀린 분 꽤 많이 나온 적이 한번 있는 기출 문제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건축 면적 딱 뜨면요, 외벽에 딱 넣어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바닥 면적에 딱 넣을 때는요, 그냥 벽 이렇게 딱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하면 위에서 바라본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이죠. 이것이 외벽인데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뭡니까? 수평 투영 면적이다. 요것도 쓰라 시험에 나왔었죠.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건물 각 층별로 또 그 안에서 일부들로 벽 또는 기둥으로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 투영 면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것은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닥 면적. 이건 수평 투영 면적. 이것은 바닥 면적에 관한 어떤 설명을 말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뭐겠습니까? 피난 안전구역. 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요, 연면적에서 제외해준다. 이런 부분도 파생되어서 보시는데 뒤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뒤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시고요. 자, 13번 해볼까요? 13번. 자, 다음에 빈칸을 또 채워라 되어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또는 계단탑 등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말입니다, 면적에서는 빼줍니다. 이것이 해당 건물의 어떤 쓰임새 때문에 설치되어진 승강기 또 탑일 때는 면적은 빼주지만 요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입니다. 이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게 되면요, 이것이 건물 청수나 높이에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물 옥상에 있는 승강기탑 등이 차지하는 요 면적이 위에서 바라본 가장 넓은 면적이죠. 건축 면적과 비교해 가지고 이 승강기 탑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8분의 1이죠. 8분의 1 이하가 되어진다. 그런데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아파트 단지인데 그 평균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요, 좀 더 완화시켜 줘서 6분의 1 이하가 된다 할지라도 12m까지는 높이에서 공제해 주고 12m를 넘는 부분들이 높이에 포함이 되어진다. 아마 14m다. 그럼 2m만 높이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요 청수는요, 청수는 몽땅 다 몽땅 다 공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그러면 또 청고는 무엇이냐입니다. 건축물이 있으면요, 바닥 구조체 시멘트 바닥이 있습니다. 슬라브 있겠죠. 요 위에 보시면 또 뭘 합니까? 여기 바닥면 장판을 또 덮어 씌웁니다. 장판을 덮어 씌우고 여기 닥터 시설 안 보이려고 여기 천정을 설치하죠. 천정이 바로 반자라 부릅니다. 반자라 부르고 이 장판 위까지를요, 바닥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닥면. 근데 그 원판 밑에 보시면 시멘트 바닥이 있죠. 요거 뭡니까? 바닥 구조체랍니다. 구조체인데 청높이, 청고를 말할 때는요, 다 긁어내고 여기에 있는 바닥 구조체, 아래층에 있는 바닥 구조체에서 위층에 있는 바닥 구조체, 위에서 위에까지가 바로 청고라. 그래서 바닥 구조체 위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위에까지가 바로 청고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청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 용어 정의는 계속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빈칸을 또 채워라 돼 있죠. 빈칸을 채워라.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번 파트니까 이까지가 용어 정의에 있는 우리 책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보충 자료 보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 용어 정의 나옵니다. 주목돼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입이 계속 말라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원래 안 좋지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보시고요. 건축법의 주관식에 관한 선정 문제입니다. 따로 보충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1번 시험에 나왔었죠. 건축법에 관한 목적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 목적은 다 시험에 다 나왔었습니다. 자,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과 뭐겠습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설비 기준과 그 다음에 뭡니까? 대지 구조 설비 기준이 뭐겠습니까?
용도죠. 건물의 용도죠. 이것이 시험에 나왔어요. 용도 등을 정하여서 건축물의 안전기능 환경, 다음에 뭐겠습니까? 안전기능 환경과 뭘까요? 미관. 그 미관도 나시면 나왔습니다.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정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기출되어 어떤 분이니까 아셔야 됩니다. 자, 용어 중에 항상 이 건축법하고요,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그 다음에 이제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험에 나올 순수가 되었으니까 민간임대법까지 해서 용어 중에 꼭 외워주시고요. 공공주택특별법까지도 용어 중에 5개 법은 다 용어 중에 다 외워주십시오. 저 법의 목적.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란 무엇이냐 라는 기본적인 어떤 정의가 나옵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뭐겠습니까? 인공을 가해서 만든 물건 하면 뭐가 될까요?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공작물, 인공을 가해서 만든 물건들 가운데에서, 공작물 가운데에서 이게 꼭 필요하죠. 지붕, 기둥, 벽이 있으면 건물이다 하면 안 됩니다. 지붕, 다음 표현이 지붕 또는 기둥 또는 벽 나오면 안 되겠죠. 뭡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지붕 꼭 필요하니까 지붕과, 그 다음에 지붕과 기둥만 있어 건물이고 지붕과 벽만 있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이다 보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있는 것이 건물인데, 또 이 건물에 딸려 있는 무엇도 같이 건물로 봅니다. 딸려 있는 뭡니까? 딸려 있는 공작물 쓰시면 안 돼요. 딸려 있는 시설물. 요 딸려 있는 시설물들이 같이 건축물과 일체로 취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보통 보시면 지상 위에 있어요. 지상 위에, 땅 표면 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근데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어진 뭡니까? 공작물. 그래도 고가에 설치되어진 공작물 위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각종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건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어진 각종 어떤 장소들도 다 건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이걸 시설물로 써야 되고요, 요건 공작물 써야 되게 바뀌면 안 됩니다. 시설물 중에서 공작물 쓰면 안 됩니다.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것과 이에 딸려 있는 시설물이 같이 건물로 본다 하면서 그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어져 있는 사무소, 공인장, 점포차고, 창고 등도 이제 같이 건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딱 지어 주십시오. 자, 건물이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다 건물이야. 건물인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지만 건물로 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있지만 지금 3번과 5번을 딱 보시면요, 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로 보지 않는 예외가 몇 가지가 등장이 딱 되어지죠. 예외가 참 많죠. 우리 그 지붕이 있다 해도 건물로 안 보는 것이 있죠. 뭐 있습니까? 창고 철문수. 요 창고 철문수에 해당이 되어지면요, 지붕이 있다 해도 건물로 보지 않는다 해서 시험에 근래에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죠.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조건이 있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공장으로서는 되지 않에 창고로 쓰는데, 그냥 창고를 축조하면 안 돼요. 박스를 가지고 옵니다. 박스 뭡니까? 컨테이너 박스. 이 컨테이너 박스를 간이 이동이 용이하게 설치되어진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간이용 창고로 쓸 때는 건물로 보지 않는다 해서 창고, 공장, 컨테이너 박스 세 가지가 동시에 쫙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요것도 이 부스 형태로 건물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건물로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것들도 건물로 안 보죠. 근데 전체가 아니고 네 가지만 그렇습니다. 뭐였습니까? 플랫폼, 보행시설, 다음에 급탕급의시설과 또 보안시설, 이것만 이제 건물로 보지 않는다 합니다. 자, 다음에 이 문화유산, 각종 어떤 문화유산 보존법에 따라서 지정되어진 뭡니까? 까먹었다. 지정문화유산. 문화재 하던 것이 유산 바뀌는 게 아직 입이 안 붙어가지고 지정문화유산, 또 가지정되어진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이 건물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여기 하천법에서 이 수문조작실이죠. 수문조작실, 하천구역 내에서 수문 조작실, 이것도 건물로 보지 않는다 해서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창고 철문수죠. 일부가 나왔습니다. 일부가 나왔어요.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뭡니까? 지정문화유산,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지정문화유산 이렇게 부릅니다. 문화유산이나 또 임시지정문화유산에 해당이 되어지면 이것이 건물처럼 보여도 건축법상 건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셔야 되고요. 자, 또 5번 보시면 하천법 법명을 기억하시면서 하천법에 보시면 하천구역이 있습니다. 물 흐르는 길 옆에
옆에 물 흐르는 그 구역 옆에 일부 장소까지 하천구역인데 이 하천구역에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천구역에 보시면 딴 것 말고 수문조작실, 하천댐이나 보호 등의 수문조작실 건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건축부상 건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구역에서 수문조작실, 그래서 하천구역은요 건물 못 짓는다고 원칙인데 수문조작실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천 관리 시설물이지 건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아셔야 되고요. 또 4번 보시면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대지에 관한 범위입니다. 범위. 대지의 면적도 아니고 대지의 조건도 아니고 대지의 범위는 보시면 건축법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보시면 각 뭡니까? 필지, 각 필지로 나눈 구분되어진 토지가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필지 1대지의 원칙이라죠. 필지가 크든 작든 간에 그 하나의 필지 속에서 하나의 종류 건물을 짓는다가 원칙인데 어떠할 때는요 2개 필지가 합필이 안 되어도 1개 필지 일부가 분필이 안 되어도 1대지로 봐서 걸치는 건물 또 일부 토지의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건 기억나시죠? 그런 표현 나올 때는 할 수 있다라면 무조건 맞다, 할 수 없다라면 X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이죠. 대지랑 공간 정보에 관한 법에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대지로 본다랍니다. 그래서 요건 응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 법률 전체를 다 쓰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참 이가 멋쩍은 공간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거에 한번 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쓰라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가 정비법이라 부르지 그 명칭을 다 외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딱 기재하는 것이 한번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분이 한번 딱 이런 부분 딱 법을 띄울 수 있는데 이 법을 띄울 때도 요 앞에 이것만 싹 띄워놓고 채워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출제라면 공간 정보만 딱 쓰게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자, 6번 갑니다. 6번. 6번에 대수선 나오네요. 대수선. 그럼 대수선 다 아시죠? 대수선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대수선 하면은, 건물이 정설도 아니고, 그죠? 건물이 정축도 아니고, 보시면, 개축도 아닙니다. 개축도 아닌데, 그러면 안 커집니다. 안 커져.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마 나왔죠? 안 나와 있네요. 뭐 있습니까? 우리 다 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명령상이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지죠. 그 말고 보시면요, 내외기, 보틀, 반개, 내외기, 보틀, 반개라고 하는 7가지가 나옵니다.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기둥, 보, 지붕, 털과 방화, 벽, 바닥들과 각종 어떤 계단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요것들 정설과 해체가 되면서 안 커지면 전부 다 대수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선과 변경할 때 안 커지면서 대수선으로 보는 규모는요, 내력벽과 외벽 마감재로 요것들은 보시면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변경일 때 대수선된다. 안 커질 때 커지면 정축이고요. 그다음 기보털, 기둥과 보와 지붕털 같은 경우는요, 이 정설 해체는 다 무조건 대수선인데 수선 변경은요, 각기 3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하면 안 커지면 대수선, 커지면 정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화자 붙는 벽이나 바닥, 계단자가 딱 나오면요, 정설 해체 물론 다 포함이 되어지고 수선 변경, 손만 대면 다 대수선 된다. 안 커지면 정축되고 라는 부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건물의 외벽이 뭡니까? 외벽에서는 마감 재료죠. 마감 재료의 정설과 해체. 혹시나 마감 자제하시면 안 됩니다. 마감 재료 이렇게 써야 마감. 어떤 분은 분명히 마감자는 기억이 나는데 마감 자제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 아닙니다. 마감 재료의 정설을 해체하거나 또 수선 변경일 때는 보시면 30 이상의 수선 변경일 때 대수선된다. 라는 것을 요것을 가지고 문제화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머지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나오네요. 건물의 용도 같으네, 용도. 건물의 용도 같습니다. 문화집회학과 나왔었죠. 문위종관, 문위종관이다. 해서 빠진 게 위락실이다. 지금 나옵니다. 해서 보시고요. 영업도 항상 4개 딱 나와 아셔야 됩니다. 판수기가 온다. 판수기가 운동, 운다. 다중생활시설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아까 본 적이 있는 문제 또 지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기숙사 있죠, 기숙사. 기숙사 종류는 2개 있죠. 임대
임대형 기숙사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일반 기숙사 있습니다. 일반 기숙사가 있습니다. 일반 기숙사는요, 그냥 학생이나 어떤 공장 등의 종업원들, 요 종업원의 어떤 생활 편의를 위해서 종업원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라든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일반 기숙사 보시면 학생복지법에 있는 학생복지주택도 포함이 된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로 학생복지주택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임대형은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는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요,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용 임대사업 또 민간용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식의 숙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 제공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20실 이상이 되어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숙사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LH에서 말입니다. 공공기숙사라는 것을 지역에 많이 보시면 지금 매입을 해서 또 개조해서 이렇게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암 고대 앞에 가시면 안암생활, 또 인천 가시면 인천생활 해가지고 호텔 같은 걸 있죠, 모텔 같은 걸 매입해가지고 그걸 개조해가지고 공공기숙사로 학생들한테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또 그것을 매입해서 민간 임대사업용으로 기숙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다 보니까요, 공동취사 이용실이죠. 그러니까 1층이라든지 제일 상층에 보시면 주방시설도 놓고 나서 이제 방실 안에는요, 화장실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공동취사 이용실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이니까 100%가 다 되어도 됩니다. 돼요. 그래서 전체 뭐 1층 또는 1층 로비에 보시면 주방실 딱 설치하고 또 뭐 공동시설 무슨 뭐 커뮤니티 설치한 다음에 방실 쫙 작게 쪼개가지고 기숙사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월세 보니까 월세 한 12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받고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유래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죠. 고시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주방시설, 커뮤니티시설, 뭐 도서관도 있고 다 갖추면서 방에서는 화장실만 딱 있고 책상이 있다, 침대 있고, 그러면 충분하게 젊은 애들은 살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실 이상을 확보했을 때 공공 또는 민간 기숙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임대사업을 위해 공공임대사업, 민간임대사업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항상. 자, 여러분들, 또 용도 중에서 말입니다. 그래, 용도 안에서 건물 종류가 참 많은데, 이건 알아두세요. 운수시설이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포함이 되어지고요. 공항시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항만시설 포함이 되어집니다.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철도시설이 빠졌네요. 철도시설. 요 철도시설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가지가 운수실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터미널이라는 말이 붙어도 말입니다. 물류 터미널 있죠. 요것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화물 터미널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저기 서부 뭡니까? 서부 화물 뭐 터미널 이게 딱 있어요. 이건요 운수가 아닙니다. 운수가 아니고 요것은요 주기장이에요. 주기장이어서 자동차 관련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터미널이 붙어도 무슨 저기 여객 자동차, 우리 어딥니까? 강남 터미널 말해요. 이런 것만 이게 포함이 되어지죠. 화물 차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철도 시설, 바로 철도 역사 말합니다. 공항 시설, 김포공항 말합니다. 항만 시설, 항만 그 공사의 인천 가시면 항만 시설 있죠. 항만 시설, 배 섬으로 가는 배 탄 시설들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지, 물류터미널은 창고에 포함이 되어지지, 요것은요 운수가 아니다,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11번입니다.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자, 위험이 커집니다. 허가입니다. 위험이 작아집니다. 신고입니다. 위험이 커지고 작아지는데 그 면적이 얼마냐?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공사 끝나고 뭡니까? 검사받죠. 표현이 뭡니까?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100 이상인데 500제곱미터 미만 되면서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면 거래하지 아니하다, 면제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 이상이면 다 사용 승인 받는 것이 원칙인데 100 이상인데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서 중간에 대수선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거래하지 아니하다, 면제해준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커집니다. 허가 대상 위험이 커지는 그 변경인데 500 이상으로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설계를 하고 하라 해서 건축물의 설계 규정을 적용한다, 설계해서 용도 변경하라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자, 12번은 아까 했습니다. 건물이 많은 곳이죠. 건물이 많은 곳이 바로 토지 종류가 도시지역입니다. 건물이 많아질 곳이 어디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곳하고요. 행정구역이 동이나 업 단위 지역은 건물이 많다. 또 동업 소속의 섬이다. 섬일대 인구 500명 이상이다 라고 할 때는 건축법을 전부 다 적용시킨다. 아까 본 적이 있는 사항이 또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입니다. 지하층이란 무엇이냐? 지하층이란 무엇이냐?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까지의 뭡니까? 건축물 바닥하고요, 요 지표가 울퉁불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바닥에서 지표까지의 뭐겠습니까? 평균 높이라고 부르는 평균 높이가 아니고요,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지면 지하층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앞면이 경사진 땅에서 앞면은 거의 1층처럼 보이고 뒷면은 거의 지하처럼 보이는 이런 식의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합니다. 이럴 때는 각 층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에 수평거리에 따라서 가중평균한 부분을 지표로 산정해 가지고 높이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가중평균. 여러분 항상 보시면 면적이나 높이가 틀려 그러면요, 가중평균 한 값을 주고 싶습니다. 가중평균. 그래서 숫자가 틀리면 산술평균이고 높이나 면적이 틀리면 가중평균이라는 말을 써요. 가중평균. 그래서 여기는 평균 높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높낮이가 다를 때는요, 가중평균 한 것을 지표로 산정해서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을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중평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서 아셔야 되고요. 자, 14번을 또 가봅니다. 14번. 보시면은요, 리모델링을 권장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쉬운 구조로 지금 공동주택을 신축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확인이 딱 되어지면 이들이 요청하면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줘요. 뭡니까? 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들에 대해서 100분의 120%까지 완화시켜주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혜택은 다 비교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가 되어진 공동주택은 요청을 하면은요, 혜택을 준다 해서 혜택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둘 다 보시면 100분의 120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15번은요, 우리가 앞전 그 기본서는 있었는데 이 기본서를 좀 편지를 바꾸면서 제가 삭제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수구조의 건축물입니다. 특수구조의 건축물하고요, 특수구조의 요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특수구조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딱 띄우면요, 건축 허가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지방 건축의 심의를 신청한다. 보통요, 심의 신청은 말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하면은 건축이 심의 대상이 되어지면 허가권자가 심의에 붙입니다. 그래서 허가 붙이기 원칙인데, 요 표현 보시면 특수구조의 건축물일 때는요, 그냥 조금 튀어나와서 3m 좀 튀어나왔습니다. 이까지 건축 허가 전에 심의를 안 합니다. 이런 것은요, 건축 허가 신청하고 나서 착공 신고 전에 지가 받아와야 돼. 건축 심의를 받아와야 돼. 그래서 요 착공 신고입니다. 착공. 이 특수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는요, 착공 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심의를 신청한다 해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 심의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난 다음에 특수구조 건물들은 착공 신고하기 전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허가권자한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아시고요. 이때 보시면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구조 안전 확인을 받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건축의 심의를 신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자, 16번은 통과하겠습니다. 주거주부하면 내기, 바보, 지주다. 다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이겠죠. 최하층 바닥은 제외합니다. 이런 부분 아시고요. 자, 17번 또 알아두십시오. 공유수면, 일반적인 호수가 아닙니다. 공유수면 위에 둥둥 떠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인공적인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축조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유식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공유 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설치되어진 건물들이 다 부유식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둣가 있죠. 부둣가 준수한 부둣가에 보시면 부둣가의 그 시멘트 바닥 위에 보시면 건물 다 보이죠. 전부 다 부유식 건물입니다. 전부 다 부유식. 거기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운전하는 분들 휴게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전부 다 보시면 부유식 건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유식 건물.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인공적인 대지니까 그 속에 배수구 설치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깔아놓고 하면요, 막 배수구들이 콘크리트 위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공사할 때부터 배수구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딱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요, 그냥 둥둥 떠 있는 건물, 수면 위의 건물이 아닙니다. 수면 위의 건물이 아니고, 수면 위의 건물이 뭐 있습니까? 수면 위의 건물들을 부를 때 흔히들 태국감이 많이 있다대요. 태국감이 수면 위에서 둥둥 막 대충 지어놓고 이렇게 뭐 파는데, 전 태국을 안 가봐서 모릅니다. 태국이 뭡니까? 저는 제주도 외에는 안 가봐가지고.
한국도 갈 데가 많은데, 그죠? 저는 딱 제 꿈이 말입니다. 한 달 또 시간 딱 주면 전국 일주 촥 하면서 곳곳에 다 가보는 이런 식의, 예, 제가 이제 로망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8일 날, 9월 20, 언제입니까? 2차가 9월 18일, 19일이죠, 19일. 19일 끝나면 그러니까 4주 정도 휴무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추석도 껴있지만은, 그 길로 그냥 그냥, 멀리 가서 막 뺑 돌 생각도 있습니다. 또 제 와이프는 했거든요. 제 와이프는 한 달 동안, 왜냐면 제주도 한 달 살이인데, 한 달 살이가 아니고 뭡니까? 제주도 이 둘레길 도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비쌉니다. 340만 원이가 주고, 그 호텔방 딱 떼어주고, 매일매일 그 코스별로 해가지고 쭉 도는, 그 한 달짜리 코스. 정말 부러웠죠.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이번에는 가을에 한번 딱 제주도 일주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적인 대지입니다. 위에 설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위에 설치한 건물이 바로 부유식 건물이다. 이거 한번 나올 만합니다. 부유식 건물. 둥둥 떠 있는 수상 가옥이 아닙니다. 그냥 부유식 건축물. 이게 태클을 꼭 해주세요. 자, 보시고 18번입니다. 18번. 자,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 아까 했으니까 또 통과하겠습니다. 건축 부분이니까 어딥니까? 우리가 정축이 뭡니까? 개축이 포함이 되죠. 넘어가시고요. 자, 19번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주란 무엇이냐입니다. 자, 작은 공사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큰 공사, 대규모 큰 공사는요, 공사를 발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고요. 작은 공사는 말입니다. 10장이라 부르죠. 10장이라 부르는 현장 관리인, 이 현장 관리인을 두어서 스스로 공사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부를 때 건축주라 부릅니다. 대형 공사는 발주할 것이고, 작은 공사는 현장 관리인 두어서 스스로 공사를 한다는 말한다. 우리가 건축주라 부릅니다. 자, 또 설계자라는 것은요,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만 합니까?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설계 도서를 또 현장에 방문해서 해설합니다. 해설도 하고, 공사 현장에 가서 가지고 지도, 자문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대로 해설도 하고, 지도, 자문까지 포함해서 설계자의 업무가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공사감리자,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 등등등이 어딥니까? 설계도서대로 이 작성한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확인뿐 아니고 지도 감독까지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사감리자 하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확인,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시공자란 또 무엇이냐랍니다. 건축법이니까 많은 분들이 건축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자라고 하는 것은요, 보시면 건설공사예요.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공사가 아닙니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설공사, 건설산업 기본법이죠. 건설자가 딱 붙죠.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 시공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감리자라는 표현하고요, 시공자라는 표현, 이 두 표현에 보시면 주택법은 그냥 시공자, 감리자 표현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은 둘 다 보시면 건축 시공자, 또 건축 감리자라는 표현을 꼭 쓰고 있다는 또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 빠지면 틀렸습니다. 자, 21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관계 전문 기술자란 무엇이냐 시험에 나왔었죠. 자, 전문 기술 자격입니다.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고, 자, 그 뒤에 중요합니다.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입니다. 시공에 참여한다면 안 됩니다. 시공 참여가 아닙니다.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해서 설계자와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합니다. 그래서 시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시공이 아니고 공사 감리자와 협력한다. 설계자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해서 설계자와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구분해서 하십시오. 자, 요건 이미 보았으니까 통과하겠다. 설계도서는 못지나 보았습니다. 자, 23번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저번 시험에 이거 제가 한번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딱 나와서, 저는 딱 나올 때 제가 기대하기로는 말입니다. 기대하기로는 요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서 요게 무엇이냐 이게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죠. 부속 건축물 뭡니까? 부속 건축물 하면 그 대지 안에서 주된 건물과 분리되어서 축조가 되어진 어떤 부속 용도의 어떤 건축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지 안에서 주된 건물이 있고, 요 건물과
붙으면 안 돼. 분리되어서 설치되어져 있는 각종 어떤 창고, 차고, 화장실 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분리라는 표현이 딱 듭니다. 근데 이건 부속 건축물이 아니고 부속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하면요. 환기시설물, 환기시설 말이에요. 환기시설물. 을 말하는데 그 대통령령을 딱 보시면 환기구를 말한다. 환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건물 딱 보시면 1층에 무슨 이렇게 딱 되어가지고 환기 쭉 되어진 것이 딱 보입니다. 이게 바로 부속 구조물이다. 보면 돼요. 부속 구조물. 그래서 지하철 역사 옆에서 보시면 많이 튀어나와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것이 부속 구조물이다. 그래서 환기구 말이에요. 환기시설 환기구. 발코니는 시험에 3번 나왔죠. 3번 나왔습니다. 발코니 써라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 내용도 시험에 합쳐서 3번 나왔습니다.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뭡니까?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어진 붙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어진 그 공간이 말한다. 그래서 발코니에 대한 어휘, 또 발코니 쓰라 이렇게 3번이나 나왔던 적이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완충 공간, 외벽에 부가적 이렇게 써라 주십시오. 자, 우리 이 건축법은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라는 표현 딱 뜨면요, 딴 것 떨리면 안 됩니다. 제조 유통하면 그냥 건축자재, 요 건축자재, 요것을 제조하는 자, 제조업자. 이 건축자재를 말입니다. 판매하거나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바로 유통업자 이렇게 부른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뜨면 이건 건축자재에 대해서만 묻는 것인데, 제조는 만드는 사람, 제조하는 자, 또 여기 유통업자는요, 이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7번 요것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는데 28번은 안 나왔지만 2개 다 보십시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의 건축 딱 뜨면요, 이걸 위해서 뒤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 건축구역 이렇게 딱 나와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의 건축 딱 뜨면요, 특별 건축구역. 또 도로에 인접한 건물의 건축 딱 뜨면 이것은 특별 가로구역. 뒤에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의 건축한다 뜨면요, 특별 건축구역. 도로에 인접한 건물의 건축, 도로가 딱 뜨면요, 특별 가로구역이다 이렇게 하시고, 뒤에는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주십시오. 28번 봅니다. 28번.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건물의 유지관리란 무엇이냐랍니다. 유지관리 무엇이냐. 건축물이 말입니다. 일단 완성이 돼야 돼. 준공. 표현이 건축법은 사용승인이죠. 사용승인. 요 사용승인 받은 건물에 준공된 건물인데, 요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이 철거란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철거, 해체란 표현 쓰면 안 돼요. 어딥니까? 멸실될 때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철거란 표현 만들고 해체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준공 떨어지고 나서 건물을 철거 즉 해체할 때까지 관리하는 일체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의 유지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지관리다. 이 해체란 표현, 해체, 철거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이게 또 맞다. 멸실. 자의 멸실. 제가 제가 또 하나 타고 있습니다. 이거 해체란 분이 나옵니다. 왜냐면 저기 가시면 저기 어딥니까? 건축물 등기 촉탁할 때 보시면 그게 또 해체가 뜨는데 제가 그 착각을 했습니다. 멸실. 자연적 멸실될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는 일체행위 바로 유지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착각 잠시 혼돈했습니다. 오늘 감기 오니까 머리가 띵해서, 그죠? 잠도 오고 약을 먹으니까 띵합니다. 띵해요. 입도 마르고. 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많이 아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29번. 자, 요건 또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실내건축 우리가 배웠습니다. 실내건축을 이미 책에서 나온 적이 있는 상이죠. 실내건축 인테리어 말하는데, 여기서 또 나올 만한 건 실내건축도 나오겠지만요, 구역에 딱 뜨면 앞에 뭡니까? 칸막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칸막이 쓰면 안 되고요. 칸막이로 구역을 하거나 각종 어떤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내건축 인테리어 말합니다. 자, 30번 또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대지를 위해서 바라본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고, 건축 면적하면 건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고, 바닥은요 각층 또는 일부의 벽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다 수평 투영 면적, 요 시험에 다 기출되었던 사항이니까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자, 뭐냐면 이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 공동주택에 보시면 지하층은 아니고 지상층에서
설치되어진 5개 나옵니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보시면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분리수거함 나옵니다. 또 아니고 이 조경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상 위에 설치되어져 있는 이것들은요 바닥에서 공제해 준다는 거는 5가지.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32번입니다. 태양열, 주택의 어떤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태양열 전지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벽처럼 딱 보이는데 이것에 일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는 주택의 건축 면적과 단열재 구조체 외기척에 설치하는 뭐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단열공법, 요 단열공법으로 축조되어진 건물의 건축 면적은요, 외벽 중에서도 하중을 바치는 벽이죠. 그 벽이 보시면 내척, 뭡니까? 이거 내척 내력벽, 내척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중심선까지 해서 공제해주겠다. 이 표현이죠. 튀어나와도 빼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벽 중에서 하중을 바치는 바로 내척 내력벽 중심선까지만 가지고 이제까지 튀어나온 부분들은 공제해준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3번 가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미 설명이 딱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데 시간 좀 되었으니까 요건 이 다음 시간부터 요 부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죠. 건폐율은요,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 비율입니다. 건축 면적, 그 기본 아셔야 되는 상이죠.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것이 바로 건폐율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대지에 말입니다.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이 있습니다. 각각 건축물의 건폐율 할 때는요, 각각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다 합쳐가지고 전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말합니다. 합쳐야 됩니다. 용적은 율이죠. 율.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이다. 연면적 비율이다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하나의 건물마다 연면적이 나오는데 다 합쳐가지고 전체 대지로 산정해서 용적률을 산정한다. 기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연면적인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별도로 빼주는 제외되는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 면적, 요것은 말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연면적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용적률 할 때는 다 몽땅 지하층은 빼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층에 있는 주차용 면적이죠. 요것이 해당 건물의 부속 용도일 때는요 제외해준다 합니다. 근데 영업 용도이면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뭐겠습니까? 피난 안전구역. 요것도 보시면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어도 용적률 할 때는 제외해 준다라고 합니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11층 이상 건물이죠. 요 11층 이상 건물로서 11층인데 이거 11층인데 11층부터 그 위에 공간 면적 바닥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딱 되어지면은요, 요 건물이 평지붕이면은 뭘 설치합니까? 헬리포트를 설치합니다. 경사진 지붕은 설치를 못하니까 대신 경사진 지붕 안에 뭘 설치하죠? 대피공간. 이 대피공간 요것도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어도 용적률 할 때는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피공간을 부르죠.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요것들 용적률 할 때는 이제 제외해 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바닥 면적에서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부분들은 다 몽땅 다 제외된다는 기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연면적에도 포함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건물 높이입니다. 높이란 것은 지표면에서 이 건물이 어디까지입니까? 상단까지를 로 한다. 상단까지, 옥상의 바닥면 말합니다. 상단까지로 한다랍니다. 그래서 옥상에 보시면 평평한 바닥면이 있는데 만약에 난간을 설치해서 옥상에 난간이 있는데요. 난간인데 난간이 2분의 1 이상 공간으로 뚫려져 있다. 그럼 높이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고, 막혀 있으면요 높이에 포함시킨다라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또 36번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되어진 성광기 탑등이 있습니다. 이것들 수평 투영 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에 비해서 8분의 1 이하이고, 또 사학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인데 전용 85제곱미터 평균 이하이면요 6분의 1까지 되어지면 높이는 12m까지 공제하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에 포함을 시키고, 청수는 다 몽땅 공제해준다. 기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청고, 아까 봤죠? 방의 바닥 구조체 위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위에까지가 청고로 한다랍니다. 청고를 한다. 그런데 혹시나 또 높이가 다르다 딱 뜨면 높이나 면적이 다르면 항상 가중평균한 값을 가지고 산정한다. 가중평균한 부분 항상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 정의였습니다. 용어 정의였고, 이제 건축 절차가 쭉 나오는데요. 일단 그 가타시 가서 이제 기본서로 갑니다. 기본서, 문제집에 있는 건축 절차 부분 문제를 보고 나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네, 주관식 문제 14번 문제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건축 절차가 이제 나오죠. 여러분, 건축 절차 기본적인 사항 아시죠? 보시면,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등장을 하죠. 건축주가 등장할 것이고, 이 건축주들이 이제 뭘 합니까? 건축주들이 건축허가 신청합니다. 건축허가 신청해요. 이 건축허가 신청한다. 허가 받으면 이제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착공을 해야 되는 업무도 주어지죠. 끝나면 이제 사용 승인 받는다 해서 건물이 기본적으로 절차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이것은요 기속행위라 허가를 해주게 되고 또 요건을 못 갖추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떨렁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먼저 미리 알아본다. 요 선에서 이제 사전결정 건축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해서 가능한 건물인지 미리 알아본다가 등장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 대상이죠. 건축신고 대상은 여기 나와서는 안 된다 아셔야 되고, 건축허가 대상 규모 큰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이 건물이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결정, 사전심사 같은 사전결정을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 보시면 큰 건물이니까 대개다 보시면 건축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 건축이 심의 대상이 되어지면 건축위원회 심의도 같이 해주시고, 또 뭡니까? 요 문장 중요하죠. 교통이 뜨면요 교통영향평가만 쓰면 안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내가 건축주가 외부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발주해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요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검토도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교통영향평가만 쓰면 안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인데 교통은 교통영향평가서 서자가 붙어야 됩니다. 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답니다. 아셔야 되고요. 또 15번도 같은 식의 내용인데, 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이 되어진 것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여러분들 이 법이 딱 나오는데 이 법이 딱 나오면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이 환경부 관련되는 장관이나 부서와 협의를 미리 사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법이 뭐냐? 요겁니다. 환경영향평가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또는 환경부서의 관련 부서의 장관 미리 사전에 협의한다는 말이 뜹니다. 그래서 교통이 아니고 환경이죠. 환경인데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도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신청사항이 아니고 신청되어진 대지 넓이가 일정 규모가 딱 되어지면 행정청들 내부에서 사전 협의 사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요.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딱 받으면 결정합니다. 결정을 딱 했어요. 결정을 했다. 결정이 뭐 오케이 아니면 노겠죠. 결정을 했으면요 결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신청자한테 결정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된다고 오케이라고 했을 때 밑에 나오죠. 이 건축할 수 있다고 결정을 통지받으면 그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사 사업에 착수한다고 뜨면 안 됩니다. 착수가 아니에요. 뭡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신청을 못하면 사전결정 다 없어진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착공이 아니고 건축허가 신청, 이제 본래 설계해가지고 허가 신청하라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또 16번을 가볼까요? 16번. 자, 건축법상에 빈칸을 채워라 되어 있습니다. 사전결정을 해줬습니다. 이 사전결정 통지해주면요, 아까 위에 봤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가 나와요. 효과가 나오는데 뭐냐면 계산농화죠. 계산농화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산농화 해서 허가를 딱 해주면요, 결정 통지를 해주면 개발행위 허가도 간주가 딱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등이 또 간주가 딱 되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다만 단서 보세요. 우리가 산하면 이 산이 보전산지가 있어요.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준보전산지가 있어요. 이 준보전산지는요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전산지일 때는 말입니다.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산에 대해서만 보전산지도 갈아엎어서 뭘 해주겠습니다. 라는 포함돼서 보전산지가 딱 뜰 때는요 도시 지역에 한한다. 이 표현이 옆방시험과 또 딴 시험에서도 계속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보전산지는 도시 지역에만 해당된다. 이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농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농지의 전용 허가 신고 협의도 간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천은요, 아까 하천구역 있죠. 하천물에는 건물을 못 지어. 옆에 인근 반경 얼마까지 하천구역은요 건물 지을 때 보시면 이때는 도로도 보시면 도로 인근 장소에 도로 점령 이런 표현이에요. 도로 점령 허가 받아서 건물 짓는다 이런 표현 딱 씁니다.
하천 또요. 하천 점용 허가야. 하천 전용이 아니고 하천 점용 허가가 간주가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인근의 땅 도로 옆에 건물 지을 때 도로 점용 허가라 부르듯이 하천 또 하천 점용 허가가 간주가 되어진다. 이런 표현도 기억해 주십시오. 계산 농하에 간주가 되어집니다. 근데 신청을 못하고 있죠. 못하면 다 없어져 버린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7번 갑니다. 빈칸을 또 채워라 되어 있네요. 자, 빈칸을 채워라. 이게 뭐냐? 사전성이 나왔죠. 우리가 그 건축허가는요,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구청이 허가상이지만 규모 큰 건물 있죠. 21층 이상, 또 10만 이상 되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특별시나 인천시가 직접 허가한 경우도 있다고 아셔야 되고요. 시장군수는 전부 다 모든 건물 다 직접 다 허가합니다. 허가를 하는데 이 허가 신청이 딱 들어오면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요, 자, 이게 뭡니까? 미리 뭐와 뭐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이게 뭐야? 그럼 건축계획서. 항상요,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말이냐, 이 건축계획서입니다. 건축계획서. 그 사업계획서라 부르는데 건축계획서. 이 건축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뿐 아니고 보시면 기본 설계도서입니다. 기본 설계도서. 기본 설계도면 설계도서라 부릅니다. 이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하듯이 똑같이 건축계획서와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신청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면 신청하면 승인 여부죠. 승인 여부 언제 알려줍니까? 승인 여부는 5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필요할 때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도 할 수 있다. 다음 부분까지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승인해줍니다. 그래서 승인을 딱 해줬어. 근데요, 이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심의를 받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때도 2년 안에 착수가 아닙니다. 건축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변경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딱 해야 돼. 이걸 못하면요, 심의효력이 없어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통지를 받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받으면 다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의 업무가 각기 다 주어진다는 부분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해서 보시고요. 자, 18번 갑니다. 허가의 거부 취소 제한 참 중요하죠. 특히 거부 중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종류의 해당이 딱 되어지면 허가를 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할 때 마음대로 못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종류가 나옵니다. 위락시설과 뭐겠습니까? 한 개 빠진 게 있다면 숙박시설, 위락숙박. 요것들 딱 건축할 때는 말입니다. 주변에 딱 보니까 주거 환경, 아파트가 보입니다. 학교가 딱 보입니다. 할 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방제지구랑 또는요, 자연재해 대책법상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요 10글자인데 알아두십시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써라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장소 안에서 자 보니까 뭡니까? 뭐 건물 공간 일부에 거실을 설치한다. 거실, 이거 알아서 거실 설치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침수될 수 있으니까 이때 위험하다 싶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지하층 요 부분입니다. 그 지역 등에서 공간 일부에 일부 공간에 요 문장을 지우시고요. 요 문장 또 지우십시오. 요 문장 딱 지우시고요. 이제는 뭐 다 통칭해서 지상도 다 포함된다 해서 그 지역에서 일부 공간을 거실로 설치할 때에 한해서 침수 등 위험이 있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지하층이든 1층이든 2층이든 관계없이, 그죠? 건물이 꺼진 땅에서는 2층도 옆에서는 지하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이 찰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보시면 지하층이라고 한정짓지 않고 이 낮은 대지에서는 1층이 옆에 대지보다 지하층이 지하층보다 더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부 공간의 거실,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로 쓰면 전부 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지역이 어디냐?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 다 문장 통째로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19번 가볼까요? 19번 가보십니다. 자, 빈칸을 채워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가설건물이다. 존치기한 둘 다 보시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기본 원칙은 다 3년이 바로 존치기한인데 요것이 만료가 딱 되어지면요, 30일 전에 해당 시군 구청장이 통지를 딱 해줘. 통지를 딱 해주면요, 이때 연장하고 싶으면 허가 대상일 때는 며칠입니까?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요 7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과 신고가 되어야 연장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항상 체크해 주십시오. 30일, 14일, 7일 체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가봅니다. 또 빈칸을 채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또 알아주십시오.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입니다. 1000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일대 보시면은요, 요것이 착공신고합니다. 착공신고를 할 때 해당 건축주한테 당신들 망할 때를 대비해서, 망할 때 공사에 방치, 망할 때를 대비해서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납을 하게 합니다. 바로 예치금이라고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부르는데, 예치금이라 딱 부릅니다. 예치금인데 공사비의 1%까지의 범위에서 예측해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어떤 보증서도 가능하고 현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또 이뿐 아니고 착공 신고를 했는데 그 위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중단된 기한이요 2년을 경과하면은 이제 촉구합니다. 빨리빨리 공사해라. 촉구합니다. 안 하면 이 돈 빼가지고 안전관리 하겠다. 그죠? 그래서 2년 경과가 딱 되었다. 그러면 서면으로 통지해 주는데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서 이 돈을 인출해서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또 나옵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21번을 또 가봅니다. 빈칸을 채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냐? 우리가 허리네, 허리. 허가 대상과 허신리,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과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은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설계 대상이 된답니다. 허신리죠, 허신리.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도 예외, 건축사 설계 여유가 있다 했죠. 바대 없인,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 미만의 정계 재축, 그 다음에 대수선 하는 건물이 작다 해가지고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또 읍면 단위에서 농업용 축사 등을 지을 때 400, 또 농업용 창고 등을 지을 때 200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가설 건물들은요 건축사 설계 의무에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표현적인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올 겁니다. 다음 보충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뭐냐 할 겁니다. 그런데 표준 설계도서, 표준 설계 도서로서 짓는 건축물 등은요 또 특수한 공법일 때 보시면 결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것인데 이 내용 말고도 별도의 대통령령이 바로 요것인데, 이거 말고도 별도로 보시면 표준 설계 도서로서 짓는 건물이거나 또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 도서로서 짓는 건축물일 때는 또 예외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까지도 확대해서 표준 설계 도서 자체가 설계 도서가 잘 되었으니까 따로 보시면은요 이 어딥니까? 건축 설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설계 도서로 진행 건물들은 이미 설계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규모가 좀 크다 해도 이건 따로 설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해석까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번입니다. 자, 이건 또 무엇이냐 딱 보니까요, 이런 혹시나 이런 표현 나옵니다. 허가 대상 규모 큰 건물들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 딱 뜹니다. 뜨면요 이것이 공사 현장에 비치한다 뜨면요, 뭘 비치하느냐 하면요 설계도서입니다. 설계도서를 공사 현장에 비치합니다. 근데 설치가 딱 뜨죠. 설치가 뜰 때는요 건축허가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설치 뜨면은요 건축허가나 용도 변경 허가 규모 큰 건물 공사할 때는요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한다랍니다. 뿐 아니고 공사 현장에 사무실에 설계도서를 비치를 해야 돼. 설계도서를 갖춰둔다, 비치한다 뜨면 설계도서고, 설치한다 뜨면요 건축허가 표지판 구분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 표지판이라고 했는데 이게 딱 써.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 갖추어둔다, 놓아둔다, 사무실에 갖추어둔다 이 말 딱 뜨면요 설계도서를 갖추는 것이고, 현장에 설치한다 뜨면 건축허가 표지판을 허가 대상이나 용도 변경 허가 규모 큰 건물을 공사할 때는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뜨면 건축허가 표지판, 갖추어둔다, 놔둔다 뜨면 설계도서, 둘 다 그 규모는 허가 대상이 둘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23번을 또 갑니다. 23번. 자, 빈칸을 채워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오네요. 공사 보세요. 건축허가나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일 때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둔다 뜨면 뭐다? 설계도서. 설치한다 뜨면요 건축허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고 이건 또 뭐냐, 공사 시공자뿐 아니고 뭐더라 이게 보시면 법에 안 맞다 싶으면요 건축주와 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건축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가 뜨는데,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건축 시공자는 설계도서 요 설계도서가 뭐 안 맞아 그러면요 감리자하고 건축한테 허가 받고 설계도서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설계도서가 안 맞다 그러면요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보시면 마음대로 못하고 건축주나 감리자의 동의 받고 나서 해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연면적, 아까 예치금 뜨면 1000제곱미터. 근데 상세 시공토면 나오거든요. 요것 뜨면 5000입니다. 5000.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공사 할 때는 말입니다. 이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그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말 딱 듭니다. 그래서 1000 뜨면 예치금 1%, 그 다음에 5000 뜨면요 상세 시공도면 이런 부분들 매칭해서 요 쓰라 항상 나올 수 있는 상들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24번 갑니다. 4번 가시면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허신가, 허가대상, 신고대상, 갓을 허가받은 건물일 때 공사가 완료가 딱 되어지면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끝났습니다. 공사 예정도서 하시면 안 돼요. 공사 완료도서 끝났으니까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해가지고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신가, 허가대상, 신고대상, 갓을 허가받은 건물들은 공사가 완료가 되어지면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해서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를 딱 실시해서 별 문제 없으면요 사용승인이니까 사용승인서 요 사용승인서를 교부를 딱 해주면 건물을 쓸 수 있다가 기본적인 원칙인데, 신청했는데 7일 돼도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럼 그 다음날부터 쓰면 된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이어서 가면 됩니다. 다음에 25번입니다. 자, 빈칸을 또 채워라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또 무엇이냐? 이건 딱 무엇이냐? 그거네요. 우리가 저기 어딥니까? 감리자 지정, 감리 대상을 보시면, 감리 대상, 허가 대상과 이제 리모델링 한 건물들은요, 공사 감리를 합니다. 근데 건축 신고 대상은요, 감리자 지정하지 않는다 했어. 그래서 이 신고 대상 건물들 보시면, 건축 지도원들이 현장 방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군구청장은요, 자, 보시면 법에 맞게 하는지 등을 위해서 건축 지도원을 이제 지정해서 이들로 하여금 지역에 돌면서 건축 관련되는 법령에 관한 위법 상태를 확인하고, 또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 지도하는 업무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 업무 보시면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의 시공 지도란 말 나와. 그 규모 작은 건물들에 감리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지도원 써라 나올 수 있습니다. 둔다 뜨면 건축 지도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26번입니다. 26번 이제 대시에 관한 사항이 있더네요. 그래서 이까지가 우리 건축 절차에 나오는 사항이고 하니까 요 가지고 이제 보충 자료 또 보겠습니다. 보충 자료 봅니다. 자, 같이 또 내용은 이어집니다. 38번입니다. 사정 결정을 신청할 때 보시면 뭘 동시 신청할 수 있다. 뭐냐?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검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서 아까 나왔던 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자, 또 이것도 아까 나왔었죠. 신청되어진 사정 결정 신청되어진 건축물이 이 건축물의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 이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지면 행정청들 내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미리 한다. 아까 본적인 사항이 또 나왔었습니다. 자, 또 40번 보시면 사정결정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 효과로서 2년 안에 건축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착공이 아닙니다. 신청을 못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1번도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 보시면 해당 건축물이 어딥니까?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라는 표현이 뜹니다.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한국 건축 규정 이라고 합니다. 자, 42번 아까 설명을 많이 했었죠. 위락과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 이것이 인근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상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지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서 일부 공간을 거실 설치할 때에 보시면 거부할 수가 있다.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넘어갑니다. 또 43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딱 거치면요 2년 안에 건축의 허가 신청에 업무가 있다. 못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이것도 위에 보시면 같은 식의 문제가 이 위도 있죠. 40번과 43번 둘 다 알아주십시오. 40번과 43번 둘 다 보시면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허가 신청에 업무가 있다. 둘 다 허가 신청의 업무이지 착공이 아닙니다.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44번을 또 봅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44번, 5번 둘 다 나오네요. 허가에 뭡니까? 제한은요, 이것은 금지가 아니고 연기시킨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었다 했죠. 임시적인 연기입니다. 임시적인 연기. 그래서 보시면 원칙은요, 2년까지가 원칙인데 플러스 해가지고 1년까지 추가 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있어요. 근데 어떤 목적이냐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를 잠시 연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목적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국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요, 기타 다른 주무부 장관들이 국방상, 국가유산의 보전, 환경보전과 뭡니까? 국민경제라 부릅니다. 국민경제상 필요할 때는요, 요청하면 허가받은 건물에 허가라든지 허가받은 건물의 착공까지도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경제상 문제라는 게 크겠죠, 그죠? 이거 저 인천 송도에 150층짜리 빌딩을 지어주겠다. 그건 좋아. 지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임차라든지 입주가 안 들어가면 반이 뭐 비어버리면 그거 괜히 낭비 아닙니까? 낭비 행위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잠시 연장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더 그 송도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업체가 많이 몰리면 그때 하라. 이렇게 해서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서 이것 때문에 계속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또 보시면 밑에죠, 밑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밑에 있는 어디입니까? 시군 구청장 밑에 자기 산하 관할 밑에 있는 이 목적인데, 지역계획이죠. 지역계획, 지역의 발전계획, 지역계획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도시군 계획상에 필요할 때 보시면 시군 구청장의 허가나 허가받은 자금을 착공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광도지사가 제한을 했을 때는요, 이유 불문 적시 국토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보고를 다 해야 됩니다. 검토해본 결과 과도하다 싶으면요, 해제를 명령을 할 수 있다까지 딱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근데 이때 말입니다, 요 장관들은 제한할 때 말입니다, 제한받는 자들한테 제한되는 이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해줍니다. 제한되는 이유, 제한기한을 통지해줍니다. 그러면요, 이 제한받는 허가권자와 시군구청장이 이것을 공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한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한하는 자들이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하는 사유와 기한들을 통지해주면 제한받는 허가권자와 시군구청장이 그 제한받는 사실 등에 대해서 공고해서 알려서 우리가 잠시 멈춘다.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6번 가봅니다. 46번. 요건 또 무엇이냐? 요것도 한번 나올만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건축 허가를 할 때 보시면, 아주 많은 법령입니다. 아주 많은 법령사항을 다 확인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요, 관련되는 어떤 법, 각종 어떤 인가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몇 개, 30몇 개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한 번에 이 건축과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관련되는 환경부서 공무원들, 교육부서 공무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관련 협의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건축폭합민원 일괄협의입니다. 건축폭합민원 일괄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요, 신청이 딱 들어오면요, 10일 안에 통지해서 5일 안에 결정한다. 라는 말이 딱 15일 안에 다 결정이 딱 납니다. 그래서 뭐 환경부서, 또 교통부서, 또 무슨 교육부서에서 다 이 의견 수렴을 다 해가지고 다 이상 없다고 나와야 이제 건축과에서 이상 없네요, 허가증을 딱 발부해 줍니다. 그래서 허가증이 그냥 단순히 건축 구조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상황 싹 다 봅니다. 싹 다 봐가지고 환경, 미관, 무슨 교육, 무슨 싹 다 봐가지고 다 관련된 부서에서 오케이 다 들어와야 허가 딱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 건축폭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서 이제 전체를 다 심사한 다음에 허가증이 딱 나온다. 그러면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 47번입니다. 자, 우리 국가나 지방이죠. 행정청에서 행정청에서 필요한, 국가 행정에서 필요한 각종 공용 목적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할 때는요, 허가나 또 건축 허가나 신고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이거 안 받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이 그들 공용 목적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말입니다,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된다 하면 착수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딱 되었으면 이 협의한 건축물들은요, 착공을 딱 했으면, 완성이 딱 되어지면 사용승인, 검사, 사용승인 요것을 받지 아니한다. 그냥 바로 통보만 하고 바로 건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필요한 건물들은요, 협의해서 착공하고 통보하고 쓴다. 건축부가 건축 신고 안 받고, 그 다음에 이 사용 승인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필요한 건물들은요, 협의를 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로 검사 받는 절차 없습니다.
자, 48번입니다. 48번 지금 나오네. 아까 저희가 연면적 5,000 이상이면요, 안전, 상세 시공 도면이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축할 때에 보시면 착공 신고를 하는 착공 신고, 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한테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예치금. 예측 이 부분에 대한 그 표제는요, 저희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좀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법문 속에는요, 그냥 예치금만 딱 돼 있어요. 예치금을 이제 건축 공사비입니다. 땅값은 빠집니다. 건축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토지값은 빼고 건축 공사비, 우리가 저기 하자 보수금도 보시면 건축 공사비의 1% 아닙니까? 같이 이것도 건축 공사 그건 3%고 이건 1%입니다. 1%. 공사비의 1%에 대해서 현금이나 각종 어떤 보증서로서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은요,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입니다. 근데 본문 속에는 그냥 예치금만 쓰게 되어져 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49번도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 아주 크죠. 50층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서 플러스 16층 이상이 되는 건물들은요, 허가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뭐랍니까?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안전영향평가를 보고 나서 이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영향평가를 이제 의뢰해서 실시한다랍니다. 이 안전영향평가기는요, 의뢰를 하면은요, 30일 안에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평가 비용은요, 이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 즉 건축주에서 이것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한다. 그래서 다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던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51번 갑니다. 우리가 가설 건물을 보시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고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있다 아십니다. 허가 대상은 아주 일부 장소에서만 나온다. 그 장소가 어디냐? 라고 하니까 요거죠. 지금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 또 그 시설 부지에서 이 가설 건물을 지을 때는요, 다 허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요 장소를 벗어나면 전부 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된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공사할 부지에서만 임시로 짓는 이것들은 허가 대상이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신고 대상이다 보면 됩니다. 자, 우리 가설 건물은 전부 다 존치기간이 다 신고 대상이든 허가 대상이든 다 3년까지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인데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연장할 때 보시면 아까 그죠, 30일 전까지 연장 안내 통지를 딱 해주면 허가 대상일 때는 보시면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요 7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과 신고를 해야 된다. 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오네요. 요거 아까 바대업신 나왔던 바대업신, 허신리, 허가대상, 신고대상, 리모델링 할 때는 말입니다. 건축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돼. 건축사, 전문가인 건축사가 건축 설계를 해야 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밑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예외다 해가지고 본인 설계, 자가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대업신이죠. 그래서 바대업계 85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전개저축, 우리가 건축 신고 대상에 보시면 요 상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수순하는 건물이 좀 작은 건물을 각종 어떤 대수순합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에 대수순할 때 보시면 이것도 건축사 설계 예외가 인정이 되어진다. 또 언면 단위에서 농촌에서 농업용 창고라든지 농막 같은 경우는 200가지고요. 농업 축사라든지 작물 재배사 이건 400가지 이하의 이런 것들 지을 때, 또 보시면 신고 대상 가설 건물 축제할 때는요, 본인 설계, 즉 건축사 설계 이외에 본인이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될 거고, 이것도 시험에 한 문제로 딱 나온 적이 있었죠. 최근에 3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바대업신이라 부르죠. 자, 그 다음에 54번을 봅니다. 5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 관계자들 간에 계약을 할 때 보시면 표준계약서로 제 계약을 해야 돼요. 각종 시공 계약이라든지 철거 계약들 다 표준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장관이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고, 또 건축사법이 딱 되면요, 건축사협회, 요 건축사협회에서 이것을 작성을 따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건축사협회. 또 보시면 여기 뭐냐, 건설사업자단체입니다. 건설사업자단체입니다. 사업자단체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요 승인 받고 나서 이제 이거 활용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 장관이 할 수도 있고, 그럼 거기 지역별로 그 건축사 협회에서 하든지 또 건설사업자 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그 검수 받고 나서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자는요, 설계를 잘 해야 돼. 잘 할 것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뭐냐면 간단합니다. 설계도서 작성한다. 앞에 설계도서 작성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해서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설계도서가 딱 뜨면서 플러스해서 설계도 작성 기준, 이 작성 기준에 맞춰서 설계도면을 작성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네. 허가 대상과 건축 신고 대상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말입니다. 허가권자한테 공사계획입니다. 공사계획. 이 공사계획을 착공 신고한다는 말인데, 공사계획을 신고를 해야 돼. 착공할 때 신고할 때 보시면 공사계획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철거 신고를 미리 할 때 보시면 철거 예정일, 공사 예정일, 까먹었다. 무슨 이게 예정일인데 철거입니까? 공사 밑에 있죠? 착공. 이거 까먹어서 갑자기 또 한 번씩 머리가 돌띵이 됩니다. 예. 착공 예정일. 요 착공 예정일을 기재를 했으면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철거할 때 철거 신고할 때 착공 언제 한다 라고 그 기재했으면 따로 공사계획 착공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갖춘다 떠네요. 건축허나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다. 갖춘다. 공사하는 뭘? 설계도서를 비치하고 갖추어 두어야 된다가 뜹니다. 갖춘다 하면 설계도서.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또 되겠죠. 허가 대상과 용도변경 허가. 다 허가 대상일 때 보시면 공사 현장에 뭘 설치한다 뜨면요. 건축허가 표지판 또 뜹니다. 체크를 꼭 구분해서 갖춘다 뜨면 설계도서, 설치한다 뜨면 건축허가 표지판을 건축허가 대상과 용도변경 허가 대상, 규모 큰 것들만 이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연면적 합계 5천 딱 뜨면, 5천이 딱 뜨면요. 공사 감리자는요, 필요하다 싶으면 누구한테요? 공사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 도면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 또 뜹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요, 점검을 해보니까 위법 사실이 확인 딱 되어진다. 그러면요, 건축 관계자와 제조업자, 저한테 위법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요, 이 통보받은 7일 안에 해당 거기 건축주라든지 또 이 제조업자 등은 말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조치계획. 요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요것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사하는 현장에서 자재가 이거 뭐야, 엉망이다. 라고 딱 통보하면요, 그 불량품이 다 빨리 바꾸겠습니다. 그 7일 안에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또 뭘까요? 요건 허리입니다. 허리. 자, 허가 대상과 그 다음에요,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 이렇게만 아시면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중이용 건축물일 때는 말입니다. 건축사도 물론 포함이 되었지만 바로 감리회사라 부르죠. 감리회사,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감리회사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야 됩니다. 또 이건 뭐냐면요, 이 그냥 15년 경과가 되어진 건물의 리모델링만 알면 되는데, 이 리모델링 활성화, 리모델링 또 나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서 이제 짓는 안에 있는 건축물 이때도 보시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 있으면 이 건물들 건축 각종 공사할 때도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 건축사 감자 지정해라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과 리모델링 이란 말 딱 뜨면요, 이때 이 공사할 때 보시면 건축사란 전문가로 지정할 것인데, 규모 큰 건물일 때는요, 건설 기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란 감리회사도 정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죠? 이거 딱 보시면요, 공사 감리의 방법 범위 등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세부 기준이 필요할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거나, 또 이것도 건축사협회입니다. 이것도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작성해서 승인받게 할 수 있다 라는 말도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이제 공사 감리에 관한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해서 승인받게 할 수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이거 아까 봤었죠?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과 가설가 받은 건물일 때 보시면 공사 끝나면은요,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데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 등을 첨부해서 사용 승인 신청한다. 아까 본 적이 있는 문장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64번 요거 신설되었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지방에 좀 갔다 왔는데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보시면 서울, 인천, 또 저기 강릉, 강원도 가시면요, 생수 숙박실인데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실이요, 공사하다 망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수 많아요. 생수군요, 여기 거주하시면 안 돼. 저 인천 가니까 송도라든지 청라 보시면 생수를 딱 지어놓고 주소지 내가지고 거주하시는데 하면 안 됩니다. 숙박이다, 숙박. 그 소유주들이 운영회사한테 다 위임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모객행위해서 수익금을 받는 식으로 숙박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 거주를 많이 하니까 그 오피스를 바꿔달라 막 시위하니까 바꿔줄 쪽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수, 숙박시설 건축할 때 말입니다. 요건 사용 승인 받을 때 당신들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분양형도 안 되고, 분양했지만 호텔이든 생수이든 분양받았으면 당신이 살면 안 되고 영리행위예요, 영리. 그 운영회사한테 다 위임하든지 당신 혼자 하든지 해가지고 모의행위에서 다 영리로 계속 돌려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네. 알려줍니다. 사용 승인 시에 당신들 받은 요 분양계약, 요 분양계약 내용이 거주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적어놨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숙박업으로 딱 거기 거주용, 주거용 불가능 이런 것을 다 확인해보고 나서 사용 승인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거주하려고 한다. 그럼 사용 승인 안 내어줍니다. 그러면 그 건물 준공 안 떨어져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맞게 당하시죠. 그래서 숙박시설 중에서 생활형 숙박, 요거에 대한 불법 행위가 참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신설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일 때 보시면 사용 승인 해줄 때 분양 계약을 보고 나서 숙박업에 맞춰서 분양 계약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승인 딱 내어주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공사가 일정 공정에 이르면요, 진도별로 그 각종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서 요 공정 관리하는 그 대상 건물이 있는데 뭐냐면요, 다중 이용 건물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필로티 형식 건물 다 3층이나 필로티 형식 3층 이상의 건물들 이게 포함이 되어지고요, 특수구조 건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다중 이용 건물, 특수구조 건물, 필로티 3층 이상의 건물들은요, 일정 공정에 이를 때마다 공정 상태를 다 촬영하고 보관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해서 보시고요. 65번입니다. 제조업자와 유통 딱 되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제조 유통이 되면요, 문장 속에 빈칸 하나 채우면 무조건 뭡니까? 건축자재입니다. 이 건축자재를 잘 제조, 보관, 유통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게 된다. 건축자재입니다. 그래서 건축부에서 제조업자 유통 전부 다 건축자재와 매칭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알아주십시오. 자, 66번 감리자에 관한 업무입니다. 감리자 업무는 뭐냐 하면 이거죠. 이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확인지도 감독을 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업무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뭘 씁니까? 건축자재. 요 건축자재가 분명히 국산 쓴다는 거 중국제 이렇게 수입하면 안 돼. 그래서 건축자재가 법에 맞는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건축자재 불량품인지를 확인하겠다. 철근은 보니까 두께가 10mm가 필요한데 딱 보니까 철근 10mm 뭡니까? 칠판이 아니고 이 1mm짜리 얇은, 만약에 실 같은 걸 쫙 해놨죠. 이런 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건축자재에 대한 불법 여부도 확인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시에 맞게 시공하는지, 또 서고 있는 건축자재가 불량품인지 확인하겠다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요거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라는 것은요, 이거 별표 주세요. 별표. 다음 시험에 이번 시험에 나올 겁니다. 감리라는 것은 필요할 때 수시로 방문해서 감리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규모 큰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감리자가 상주해야 돼. 상주에서 감리한다. 상주 감리 대상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주관리 보시면 건축사, 여러분들 건축사도 보시면요, 건축사가 있고요, 우리처럼요 관리사 보가 있고 사사가 있습니다. 건축사도 시험에 합격했죠. 일단 봅니다. 건축사 보가 돼. 건축사가 되신 분, 이것도 경력이 필요한데, 건축사 보 이상을요 배치하면 됩니다. 건축사 보 이상을요, 건축 분야에 보시면 전체 공사 기간 동안에 이제 건축사 보, 또 토목 정기 기간은요, 그 해당 공사 기간 동안에 각기 해당 그 자격증이 있는 건축사 보 이상 한 명을 각각 그 현장에 상주 배치를 해야 됩니다. 얼마냐면 바닥업계 5,000제곱미터 이상 규모 큰 건물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또 두 번째, 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서 연속되는 개통수가 지하층을 포함해서 5개층 이상 되는 사업장일 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준다중 이용 특수하면 안 됩니다. 준다중 이용 건축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합니다. 그러면 다중 이용 건물은 항상 얘기하지만 5,000 이상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중은 다 5,000 이상 되면서 문종판, 운숙, 종합병원이면 다 다중이 되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다중 이용 건물과 아파트 공사 현장, 아파트 할 때 APT 쓰면 안 됩니다. 한글로 아파트 써야 됩니다. 아시죠?
예. 자, 보시고요. 68번입니다. 자, 68번 딱 보시면 시군구청장은요, 법에 어긴다라고 할 때 각종 어떤 적법하게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아까 봤듯이 건축 지도원을 제정해서 이제 각종 어떤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68번 보셨고요. 69번을 딱 넘어가니까 대지가 딱 떴습니다. 10분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